초원의 밤은 언제나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해가 수평선 아래로 가라앉는 순간 낮 동안 잠시 관대했던 대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차가운 얼굴로 돌변했습니다. 13세기의 몽골 초원은 인간의 사정을 헤아리지 않았고 오직 살아남는 자와 쓰러지는 자를 구분하는 무심한 규칙만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풀잎의 끝을 날처럼 세우며 불었고 그 바람이 피부에 닿을 때마다 살갗은 베인 듯 얼얼해졌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먼지와 짐승의 냄새, 오래된 피의 흔적과 마른 뼈의 가루가 섞여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소리는 사라졌지만 대신 고요 속에서 더욱 선명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숨소리, 심장이 뛰는 소리, 그리고 뱃속에서 천천히 그러나 집요하게 올라오는 굶주림의 신음이었습니다. 태무치는 그 광활한 초원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 광활함 속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독살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그의 가족은 더 이상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한때 그들의 계를 찾던 사람들의 발걸음은 끊겼고 불씨를 나누던 이웃의 눈빛은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초원에서는 힘을 잃는 순간 존재의 의미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어린 태무치는 그것을 말로 배우지 않았습니다. 몸으로, 피부로, 그리고 텅 빈 위장으로 배웠습니다. 배고픔은 단순한 결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각을 갉아먹고 감정을 마르게 하며 인간을 짐승의 경계로 밀어붙이는 느린 고문이었습니다. 밤마다 그는 몸을 웅크린 채 어머니의 숨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혹시라도 그 숨소리가 멈출까 두려워서, 혹은 자신이 먼저 눈을 감으면 다시는 아침을 보지 못할까 두려워서 깊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오면 서리는 풀잎 위에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움이라기보다는 경고에 가까웠습니다. 오늘도 사냥에 실패하면, 오늘도 먹을 것이 없으면 이 차가움이 몸속으로 스며들 것이라는 무언의 경고였습니다. 태무치는 작은 손으로 덫을 놓고 물고기를 잡으려 강가에 섰습니다. 손가락은 곧 감각을 잃었고 차가운 물은 살을 찌르는 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음은 체력을 소모했고 체력은 생존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이를 악물고 바람의 방향을 읽고 짐승의 흔적을 따라 눈을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순간이 훗날의 영웅을 만드는 과정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잔인한 미화일지도 모릅니다. 그때의 태무치는 그저 오늘을 넘기고 싶었던 아이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초원은 아이에게도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굶주림이 극에 달했을 때 인간의 도덕은 사치가 되었습니다. 형제들 사이의 긴장감은 날이 갈수록 날카로워졌고 작은 먹을거리 하나가 곧 생사의 문제로 번졌습니다. 어느 날 태무치는 활을 들었습니다. 그 활의 무게는 어린 몸에 버거웠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것은 마음속에서 요동치던 갈등이었습니다. 형제를 향해 겨누어진 화살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함께 죽을 것인가, 혼자 살아남을 것인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화살이 날아간 순간 공기는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마치 초원 전체가 숨을 멈춘 듯 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이후에 남은 것은 피와 침묵,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살아남았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영원히 잃었습니다. 그날 이후 태무친의 눈빛에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폭력은 그를 강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을 순진하게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태무치는 보르테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짧은 평온이 찾아온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초원에서 평온은 늘 잠시 빌려 쓰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말발굽 소리가 어둠을 찢고 들어왔습니다. 태무치는 잠결에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약탈자들이었습니다. 보르테가 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노가 치밀었고 동시에 압도적인 무력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는 혼자였습니다. 활 하나, 말 한 필, 그리고 분노뿐인 사내였습니다. 그 순간 태무친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방향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복수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초원에서는 혼자는 언제나 패배한다는 사실을 그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피가 아니라 의지로 맺어진 사람들, 함께 살아남기 위해 서로의 등을 맡길 수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는 약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버려진 자들, 족보도 힘도 없는 자들, 초원의 가장자리로 밀려난 사람들, 태무치는 그들에게 약속했습니다. 혈통이 아니라 충성으로,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선택으로 함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놀랍도록 강력했습니다. 초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날 때 이미 운명이 정해졌지만 태무친의 말은 그 운명을 잠시나마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모인 작은 무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자무카와의 관계는 그 복잡함을 가장 잘 보여주었습니다. 한때 형제처럼 지냈던 두 사람은 초원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습니다. 자무카는 전통과 혈통을 중시했고 태무치는 변화와 선택을 믿었습니다. 그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깊어졌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별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별의 순간 태무치는 또 하나의 고독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과거와 달랐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초원의 여러 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바람은 그날따라 유난히 낮게 불었고 풀잎은 일제히 같은 방향으로 몸을 눕혔습니다. 침묵 속에서 태무치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가슴은 세차게 뛰고 있었지만 얼굴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칭기즈칸이라는 칭호가 울려 퍼지는 순간 초원은 잠시 숨을 멈춘 듯 했습니다. 그것은 환호라기보다는 거대한 이해의 순간에 가까웠습니다. 이 사내가 한때 버려졌던 아이가 이제 초원의 질서를 다시 쓰게 되었다는 이의 말입니다. 태무친의 내면에는 기쁨과 두려움, 그리고 무거운 책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이제 초원의 모든 먼지는 한 사람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의 검은 그림자는 곧 거대한 성벽을 향해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초원 위에 모인 군대는 처음부터 군대라 부르기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서로 다른 부족에서 왔고 각자의 말과 관습, 기억 속의 원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숨결은 제각각이었고 밤마다 피어올리는 불빛도 따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혼란을 바라보며 칭기즈칸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그의 옷자락을 스칠 때마다 가죽과 털이 마찰하는 소리가 났고 그 소리는 마치 아직 정리되지 않은 세계의 잡음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상태로는 초원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강해지기 전에 먼저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가 꺼내든 해법은 단순하면서도 냉혹했습니다. 혈통과 부족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숫자로 사람을 묶는 일이었습니다. 10명이 하나가 되고 그 10이 다시 100이 되고 천과 만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말처럼 단순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깊었습니다. 이제 병사는 어느 부족 출신이냐가 아니라 어느 단위에 속해 있느냐로 불렸습니다. 처음에는 불안이 스며들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이어온 이름이 사라진다는 것은 존재의 일부를 떼어내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그 숫자는 새로운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10명은 서로의 숨소리를 알게 되었고 100명은 같은 속도로 걷는 법을 배웠습니다. 명령은 위에서 아래로 망설임 없이 흘러내렸고 복종은 곧 생존과 직결되었습니다. 규율은 엄격했고 위반의 대가는 가혹했지만 그 안에서 병사들은 이상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이제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는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 질서는 움직임 속에서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몽골의 군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가 떠도 움직였고 달이 떠도 움직였습니다. 말발굽이 땅을 두드리는 소리는 낮에는 먼지와 섞여 흐릿해졌고 밤에는 별빛 아래서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병사들은 말 위에서 먹고 말 위에서 졸았습니다. 허리에 매단 가죽 주머니 속에 말린 고기는 씹을수록 단단했지만 씹는 행위 자체가 살아있음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한 마리의 말에 모든 것을 걸지 않았습니다. 두세 마리의 말을 번갈아 타며 말의 숨이 가빠지기 전에 내려주었습니다.
말의 콧김이 차가운 공기 속에서 하얗게 피어오를 때 병사는 그 온기를 잠시 손으로 느꼈습니다. 그것이 사치처럼 느껴질 만큼 이동은 가혹했습니다. 보급선이라는 개념은 없었습니다. 초원이 곧 창고였고 병사 자신이 곧 짐꾼이었습니다. 이 끝없는 이동 속에서 적들은 방향을 잃었습니다. 몽골군은 지도 위의 선이 아니라 바람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전투의 순간 그들의 손에는 복합궁이 들려 있었습니다. 나무와 뿔, 힘줄을 겹겹이 붙여 만든 이 활은 장인의 손에서 오랜 시간 건조되고 다듬어졌습니다. 활 시위를 당길 때마다 미세한 떨림이 손목을 타고 올라왔고 화살이 떠나는 순간 공기는 짧게 찢어졌습니다. 멀리서 날아온 화살이 방패를 때릴 때 둔탁하면서도 날카로운 소리가 동시에 울렸습니다. 어떤 방패는 그대로 뚫렸고 어떤 갑옷은 충격의 안쪽에서 깨졌습니다. 맞은 병사의 숨이 한순간에 끊기며 터져나오는 비명은 아직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주변의 사기를 갉아먹었습니다. 그리고 몽골군은 달아나는 척했습니다. 말머리를 돌려 등을 보이고 달릴 때 적들은 승리를 확신하며 추격했습니다. 그 순간 몽골 기병은 허리를 비틀어 뒤를 향해 화살을 날렸습니다. 달리는 말 위에서 뒤를 향해 쏘는 그 화살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연기와 먼지, 혼란 속에서 적들은 어디서 공격이 오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움직임을 지휘한 이들은 귀족이 아니었습니다. 칭기즈칸은 혈통보다 능력을 보았습니다. 수부타이와 제베 같은 장수들은 전장에서 증명되었습니다. 그들은 지도 위에서 선을 긋는 대신 땅의 굴곡과 바람의 방향을 읽었습니다. 그들의 명령은 간결했고 실행은 빨랐습니다. 병사들은 알았습니다. 이 장수들이 자신들을 허투루 쓰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더욱 기꺼이 따랐습니다. 능력이 존중받는다는 사실은 군대 전체에 보이지 않는 열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누구든 공을 세우면 올라갈 수 있다는 믿음은 추위와 피로를 견디게 하는 또 하나의 연료였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군대는 더 이상 오합지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숨소리까지 맞추는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습니다. 밤이 되면 병사들은 말 옆에 몸을 붙이고 잠들었습니다. 말 한 장이 미세하게 삐걱거리는 소리, 서로의 호흡이 엇갈리는 소리, 멀리서 부는 바람이 풀을 쓸고 지나가는 소리가 겹쳐졌습니다. 그 소리들은 곧 다음 날의 행군을 예고하는 자장가가 되었습니다. 초원은 더 이상 그들을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일부가 된 듯 길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이 유령 같은 군대는 이제 초원의 끝을 넘어 황금과 비단으로 가득 찬 문명국가의 거대한 성벽 아래에 그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초원은 서서히 뒤로 물러나고 있었습니다. 말발굽 아래에서 익숙하게 부서지던 풀잎과 흙 대신 점점 더 단단한 자갈과 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람의 냄새도 달라졌습니다. 풀과 가축의 냄새 대신 오래된 흙과 사람의 숨결, 불에 그을린 나무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몽골 기병대는 아직 보이지도 않는 성벽을 향해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여전히 강인했지만 병사들의 눈빛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이 서려 있었습니다. 초원에서는 지평선이 곧 자유였으나 이곳에서는 지평선 너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것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만리장성과 금나라의 성벽, 병사들은 본능적으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 거대한 벽은 단순히 높기 때문이 아니라 오랫동안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로 위압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흙과 천막으로 세운 임시 진영에 익숙했던 그들에게 돌을 쌓아 만든 성벽은 다른 세계의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햇빛을 받은 돌은 차갑게 반사되었고 그 위에 서 있는 병사들의 투구는 작은 점처럼 보였습니다. 화살이 닿지 않는 거리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은 이미 승리한 자의 여유처럼 느껴졌습니다. 몽골 병사들의 가슴 속에는 서서히 절망감이 스며들었습니다. 달리면 이길 수 있었던 전쟁에서 이제는 달릴 곳이 없었습니다. 밤이 되자 성벽 아래는 고요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는 평온이 아니었습니다. 성벽 위에서는 교대 근무를 서는 병사들의 발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고 아래에서는 몽골 병사들의 숨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불을 피우지 못한 진영에서
병사들은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돌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뼛속으로 스며들었고 어떤 병사는 이곳이 정말 정복 가능한 땅인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초원의 법칙이 통하지 않는 세계 앞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길을 잃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칭기즈칸 역시 그 벽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을 타지 않고 천천히 성벽을 따라 걸었습니다. 손으로 돌을 만지고 그 틈새를 살폈습니다. 이 벽은 단순히 높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조가 있었고 계산이 있었으며 수많은 실패와 보수가 반복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전쟁은 힘의 문제가 아니라 지식의 문제라는 것을. 그리고 그는 물러섰습니다. 더 이상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패배를 인정하는 침묵이 그 밤의 초원보다 더 깊게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뒤 포로로 잡힌 중국의 기술자들이 그의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며 고개를 숙였지만 칭기즈칸은 칼을 뽑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리를 마련하게 했고 물과 음식을 내주게 했습니다. 그의 질문은 날카로웠지만 위협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성벽은 어떻게 쌓는지, 돌은 어떻게 날리는지, 불은 어떻게 무기로 바뀌는지. 기술자들은 처음에는 말을 아꼈으나 시간이 흐르자 손짓과 흙 위에 그린 그림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초원과 문명은 적이 아니라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몽골 병사들은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며 전쟁이 이렇게도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체감했습니다. 나무가 베어지고 굵은 줄이 꼬였습니다. 투석기는 서서히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처음 시험 발사가 이루어지던 날, 공기는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줄이 당겨질 때 나무가 내는 신음 같은 소리, 그리고 놓이는 순간의 굉음이 대지를 흔들었습니다. 돌은 느리게 그러나 거부할 수 없는 궤적을 그리며 성벽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충돌의 순간 성벽 위에 있던 금나라 병사들의 가슴은 함께 흔들렸습니다. 자신들이 의지하던 돌이 흔들린다는 사실은 마음의 기둥이 무너지는 경험이었습니다. 화약이 터질 때의 냄새는 익숙하지 않았고 검은 연기는 공포를 배가시켰습니다. 이 기술이 자신들의 손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은 금나라 병사들에게 배신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성벽 아래에서 몽골 병사들은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귀에는 폭발음이 남아 있었고 눈에는 흔들리는 성벽이 새겨졌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힘의 대결이 아니었습니다. 배우고 흡수하고 다시 되돌려주는 싸움이었습니다. 칭기즈칸은 이 과정을 통해 확신을 얻었습니다. 세상에 정복할 수 없는 것은 없으며 다만 아직 배우지 못했을 뿐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무기는 투석기도 화약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포였습니다. 항복하지 않는 도시는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그 파괴는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일부는 살려보내졌고 그들은 다른 도시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밤마다 커졌고 소문은 성벽보다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아직 싸움이 시작되지 않은 도시의 성문 안에서는 병사들이 밤새 속삭였습니다. 싸울 것인가? 문을 열 것인가? 성벽 위의 고요는 곧 무너질 침묵이었습니다. 어떤 도시는 싸우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성문이 열리는 소리는 길고 느리게 울렸고 그 소리는 전쟁의 끝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퍼졌습니다. 몽골 병사들은 말에서 내려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함성도 환호도 없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전쟁은 끝났다는 것을. 마음이 먼저 무너진 뒤에는 돌도 오래 버티지 못한다는 사실을. 칭기즈칸은 성벽 위에 올라 서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초원에서 시작된 길은 이제 돌과 기술, 그리고 인간의 두려움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배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더 넓은 세계가, 더 깊은 저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 유령 같은 군대는 이제 초원의 끝을 넘어 태양이 지는 서쪽, 황금과 신앙으로 빛나는 이슬람 제국의 거대한 땅 위에 그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으면 사람들은 말의 숨소리와 바람 소리만을 벗삼아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그날도 칭기즈칸의 진영에는 낮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불씨는 붉게 살아 있었고
천막 안에는 가죽과 연기 냄새가 은근히 섞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하루를 끝내려던 그때 먼 길을 달려온 전령 하나가 진영에 들어섭니다. 말에서 내리는 순간 그의 다리는 풀리듯 흔들리고 숨은 가쁘게 끊어집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입니다. 잠시 후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소식이 전해집니다. 평화를 위해 보냈던 상인과 사절들이 호라즘의 땅에서 돌아오지 못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교역의 약속을 증명하던 인장과 편지는 짓밟혔고 그들은 술탄의 명령으로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말이 뒤따릅니다. 말을 전하는 동안 전령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천막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그 이야기는 칼처럼 날카롭지 않았지만 오히려 더 깊이 파고듭니다. 칭기즈카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한동안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는 화를 내지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다만 고개를 숙인 채 아주 오래 생각에 잠깁니다. 그의 손은 무릎 위에서 천천히 굳어가고 숨은 점점 깊어집니다. 사절이 무엇인지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절은 칼을 들지 않은 사람이고 말과 약속으로 세상을 잇는 존재입니다. 그를 죽였다는 것은 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하늘 아래 지켜져야 할 질서를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천막 밖으로 나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하고 초원의 바람은 차갑게 불어옵니다. 칭기즈카는 그 바람을 그대로 맞으며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그리고 마치 혼잣말처럼 그러나 분명한 마음으로 맹세합니다. 이 일은 그냥 지나갈 수 없다고, 배신에는 반드시 끝이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호라즘 원정은 시작됩니다. 이 전쟁은 땅을 넓히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약속을 짓밟은 대가를 묻는 길이 됩니다. 하지만 그는 곧장 군대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분노는 마음속에 묻어두고 먼저 귀를 엽니다. 상인으로 가장한 사람들, 대상의 무리에 섞인 눈과 귀가 이미 호라즘의 땅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들려오는 소문, 군대의 사기가 떨어졌다는 이야기, 술탄과 장군들 사이의 불신까지 조각조각 모입니다. 강이 어디로 흐르는지, 사막의 모래가 언제 단단해지는지, 밤과 낮의 온도차까지 모두 기억 속에 새겨집니다. 이 정보들은 종이에 적히지 않습니다. 사람의 발과 눈, 그리고 기억 속에 남아 조용히 쌓입니다. 때가 되자 몽골군은 움직입니다. 그러나 호라즘이 예상한 길이 아닙니다. 누구도 군대가 올 것이라 믿지 않는 사막과 산맥을 택합니다. 낮에는 태양이 살을 태우고 밤에는 냉기가 숨을 얼립니다. 병사들은 말 위에서 잠들었다가 다시 깨어나고 말린 고기를 씹으며 물을 아껴 마십니다. 말 한 장은 삐걱거리고 다리는 감각이 사라질 듯 아프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숨은 점점 거칠어지고 말의 콧김은 하얗게 흩어집니다. 이 고통이 바로 적이 준비하지 않은 길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호라즘의 한 도시는 믿을 수 없는 광경으로 하루를 맞이합니다. 성벽 위의 병사들이 먼지를 봅니다. 처음에는 바람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곧 말발굽 소리가 겹쳐 들리고 검은 점들이 점점 다가옵니다. 몽골군이 있어서는 안 될 방향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병사들의 숨은 갑자기 빨라지고 손에 쥔 창이 떨립니다. 싸워야 한다는 생각과 도망치고 싶다는 본능이 뒤섞입니다. 공포는 성문보다 먼저 도시 안으로 스며듭니다. 저항한 도시는 무너집니다. 몽골군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노의 폭발이 아니라 계산된 선택입니다. 항복하면 살고 거부하면 사라진다는 규칙은 곧 소문이 되어 퍼집니다. 아직 공격받지 않은 도시들에서는 밤마다 사람들이 모여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싸울 것인가? 문을 열 것인가? 그 망설임의 시간마저 몽골군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한편 칭기즈카는 술탄을 놓치지 않습니다. 도시를 버리고 달아난 왕을 끝까지 추격합니다. 왕이 도망치는 동안 제국은 중심을 잃고 무너집니다. 이는 개인적인 분노를 넘어서 책임을 져버린 권력이 어떤 끝을 맞는지를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호라즘 제국은 이름만 남기고 사라져갑니다. 이 모든 일은 너무 빠르게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뒤늦게 고개를 들어보았을 때 이미 세상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몽골 병사들의 숨은 거칠고 말들은 지쳐 있었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 원정은 칭기즈칸의 전략이 어디까지 이르렀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로 남습니다. 분노에서 시작되었으나 정보와 속도로 완성된 싸움이었습니다. 거대한 이슬람 문명을 무너뜨린 몽골의 군세는 이제 멈추는 법을 잊은 듯했습니다. 하지만 칭기즈칸의 관심은 이제 더 이상 정복이 아닌 자신이 쌓아 올린 이 거대한 제국을 어떻게 영원히 붙잡아 둘 것인가에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곧바로 평화가 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승리 이후의 초원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감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끝없는 정복의 길에서 돌아온 병사들은 영광을 손에 쥐었지만 동시에 방향을 잃은 듯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싸울 적이 없다는 사실은 안도이면서도 불안이었습니다. 전쟁은 사람들에게 단순한 살육이 아니라 살아야 할 이유와 질서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몽골의 초원에는 다시 예전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각 부족은 자신들의 전통과 관습을 떠올렸고 공을 세운 장수들은 자신이 받은 몫이 충분한지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피로 맺어진 동맹은 언제든 피로 갈라질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 거대한 제국이 다시 옛 부족 사회로 돌아간다면 지금까지 쌓아 올린 모든 정복은 바람처럼 흩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그리고 가장 깊이 느낀 사람이 바로 칭기즈칸이었습니다. 그는 승리의 연회 속에서도 웃음이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불가에 앉아 고기를 나누며 술잔이 오가는 자리에서도 그의 시선은 자주 멀어졌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더 무거운 싸움이 시작되었음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칼로 얻은 땅은 팔로 지킬 수 있지만 팔로는 다스릴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수많은 경험 속에서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공포가 아니라 질서였고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모두가 따를 기준이었습니다. 몽골은 오랫동안 법보다 관습으로 움직이는 사회였습니다. 피해 복수는 당연한 권리였고 부족장의 말이 곧 규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국은 더 이상 하나의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와 신앙, 생활 방식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몽골의 이름 아래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는 누구의 피해도 속하지 않은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그 기준이 바로 야삭이었습니다. 야삭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칭기즈칸이 평생 겪어온 배신과 충성, 혼란과 질서를 하나씩 꿰어 만든 결과였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법이 개인의 감정에 흔들리기 시작하는 순간 제국은 다시 조각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야삭은 누군가를 벌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모두를 같은 선 위에 세우기 위한 약속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야삭이 담고자 한 것은 단순한 처벌 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 핵심에는 충성심이 있었습니다. 주군을 배신하지 말 것, 동료를 속이지 말 것, 전장에서 도망치지 말 것. 이는 군율이면서 동시에 국가의 도덕이었습니다. 영예는 개인의 장식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탱하는 기둥이 되었습니다. 말 한 피를 훔치는 일도 전쟁 중 전우를 벌이는 일도 같은 무게로 다뤄졌습니다. 질서는 사소한 곳에서부터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야삭에 담긴 조항들을 이야기로 전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목이 말라 강을 건너던 병사가 규율을 어기고 무단으로 진영을 떠났다는 이유로 벌을 받았다는 이야기, 전리품을 숨긴 장수가 공신임에도 불구하고 예외 없이 처벌되었다는 이야기들이 초원에 퍼져나갔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두려움과 함께 묘한 안도감을 남겼습니다. 적어도 이 제국에서는 누구나 같은 기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야삭이 공식적으로 선포되던 날, 쿠릴타이는 그 어느 때보다 웅장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초원 위에 수많은 깃발이 세워지고 각 부족의 귀족과 장수들이 정해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말발굽 소리조차 조심스러웠고 바람에 흔들리는 옷자락 소리마저 크게 들릴 만큼 공기는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칭기즈칸은 천천히 중앙에 섰습니다. 그의 모습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모인 누구도 고개를 들고 오래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초원 전체에 스며들듯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부터 몽골은 감정이 아니라 법으로 다스려질 것이며 공로와 혈통이 아니라 규칙이 사람의 자리를 정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순간 많은 귀족들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삼켰습니다. 법이 있다는 것은 보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족쇄이기 때문입니다. 곧이어 첫 번째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일부러 선택된 사건이었습니다. 제국 건설에 큰 공을 세운 한 부족장이 야삭을 어긴 일이 드러났고 모두는 그가 관용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칭기즈칸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법은 그를 예외로 두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내려지자 초원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 순간 몽골의 귀족들은 깨달았습니다. 이 제국에서는 칼보다 법이 더 무섭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정복당한 민족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몽골은 잔혹하지만 예측 가능한 통치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규칙을 지키면 살 수 있고 어기면 누구든 처벌받는다는 단순한 진실은 공포보다 강한 통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질서는 그렇게 피 위에서 자라났습니다. 칭기즈칸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영원히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칼이 아닌 법으로 제국을 묶어두려 했습니다. 야삭은 그의 생각과 경험, 그리고 두려움까지 담아낸 보이지 않는 유산이었습니다. 그것은 길이었고 약속이었으며 초원을 넘어 대륙을 잇는 보이지 않는 그물이었습니다. 피로 얼룩졌던 초원의 시대는 이제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칭기즈칸의 시선은 이미 대륙 전체에 들이운 이 거대한 통치망을 어떻게 영원히 붙잡아 둘 것인가, 그 보이지 않는 길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국은 넓어졌고 땅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초원에서 사막으로, 사막에서 산맥으로, 산맥을 넘어 다시 강과 도시로 이어지는 길 위에 몽골의 깃발이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넓이는 곧 축복이 아니라 짐이 되었습니다. 칼로 얻은 땅은 한순간에 제 손에 들어왔지만 그 땅을 다스리는 일은 전혀 다른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소식은 느렸고 명령은 길 위에서 사라지기 일쑤였습니다. 한 도시에서 반란의 불씨가 피어오를 때 그 소식이 칸의 천막에 닿기까지는 계절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유라시아에 거리는 사람의 인내를 시험했습니다. 눈보라가 길을 막았고 사막의 열기는 말을 쓰러뜨렸습니다. 산맥의 고갯길에서는 하루 종일 전진해도 겨우 몇 리를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소식을 전하던 사자는 길 위에서 약탈을 당하거나 이름 없는 병으로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정보는 도착했을 때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았고 제국의 심장은 제 몸이 말단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둔해질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칭기즈칸은 깨달았습니다. 제국을 지키는 것은 군대의 수가 아니라 소식의 속도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전쟁에서 배운 기동성을 통치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말이 곧 생명이었던 몽골의 방식이 행정의 뼈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것이 역참, 야무라 불린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숙소나 우편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제국의 혈관이었고 숨결이었으며 칸의 의지가 쉬지 않고 흐르는 길이었습니다. 역참은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었습니다. 대략 25마일, 하루에 말을 바꿔가며 쉬지 않고 달릴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각 역참에는 말이 준비되어 있었고 말지기와 병참 관리자가 상주했습니다. 사료와 물, 간단한 치료 도구가 비치되었고 파발말을 탄 사자가 도착하면 즉시 다음 말로 교체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 있었습니다. 행정은 간결했고 규율은 엄격했습니다. 역참의 말과 물자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중죄였습니다. 이 길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제국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려 합니다. 어느 날 칭기즈칸의 비밀 명령을 담은 작은 문서가 봉인되었습니다. 봉인에는 칸의 인장이 찍혀 있었고 그 의미를 아는 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파발마에 오른 사자는 말고삐를 단단히 쥐었습니다. 말의 옆구리는 이미 수많은 여정을 겪은 흔적으로 거칠었고 사자의 숨은 출발부터 가빴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명령은 밤을 가리지 않았고 길은 낮을 기다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초원의 밤은 고요했으나 말발굽 소리는 별빛 아래서 또렷이 울렸습니다.
바람은 얼굴을 때렸고 먼지는 입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사자는 몸을 낮추어 말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숨이 턱에 차오를 즈음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나타났습니다. 역참이었습니다. 말은 멈추자마자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말지기들이 달려나와 재빨리 고삐를 넘겨받았습니다. 말이 바뀌는 순간은 짧았지만 긴박했습니다. 물 한 모금, 눈빛 하나로 모든 것이 오갔습니다. 사자는 다시 안장에 올랐고 새 말은 이미 달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막에서는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낮에는 태양이 모든 색을 삼켰고 밤에는 냉기가 뼛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멀리서 낙타 대상이 느리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종소리가 낮게 울렸고 모래 위에는 깊은 발자국이 남았습니다. 그 옆을 역참의 파발마가 쏜살같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느림과 빠름이 같은 길 위에서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대상은 놀라 고개를 들었고 파발마는 이미 먼지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대비는 몽골 제국의 시대를 상징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산맥을 넘을 때는 숨이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길은 좁았고 바위는 미끄러웠습니다. 말의 콧김이 하얗게 피어올랐고 사자의 허벅지는 감각을 잃을 듯 저렸습니다. 그러나 역참은 그곳에도 있었습니다. 마치 미리 약속된 별자리처럼 험한 길 끝마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길이 있기에 제국은 하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역참의 힘은 군사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상인들은 이 길을 따라 비단과 향신료를 옮겼고 여행가들은 안전을 보장받으며 대륙을 건넜습니다. 소문과 지식, 이야기들이 말의 발굽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서로 알지 못하던 세계가 이 길 위에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두려워하면서도 이용했고 결국 익숙해졌습니다. 팍스 몽골리카라 불린 시대의 평화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칼이 지킨 길 위에서 정보와 교류가 숨 쉬고 있었습니다. 칭기즈칸은 이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직접 달리지 않았지만 모든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역참은 그의 눈과 귀였고 손과 발이었습니다. 반란의 기미는 빠르게 전달되었고 구호와 명령은 지체 없이 도착했습니다. 제국은 비로소 거리에 저주를 극복했습니다. 넓다는 것은 더 이상 약점이 아니었습니다. 이 길 위에서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제국은 성벽으로만 유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길, 보이지 않는 약속,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소식이 나라를 살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역참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시대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이제 제국은 질서와 속도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칸의 지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적국의 영혼까지도 흡수하려 했으며 그들의 신앙과 지식을 자신의 천막 아래로 불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오래도록 칭기즈칸을 피해 정복자로 기억했습니다. 불타는 도시와 무너진 성벽, 그리고 울부짖는 패자의 모습이 그의 이름과 함께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초원의 밤이 깊어지고 말발굽 소리가 멀어지면 또 다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칼을 내려놓고 귀를 열고 낯선 신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던 한 사내의 모습이었습니다. 몽골의 세계는 단순했습니다. 하늘은 하나였고 대지는 넓었으며 인간은 그 사이를 달리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샤먼은 하늘의 뜻을 전했고 부족은 관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정복의 길에서 만난 세계는 달랐습니다. 이슬람의 도시는 기도 소리로 하루를 열었고 불교의 사원은 침묵 속에서 시간을 쌓아 올렸습니다. 기독교의 성직자들은 책을 통해 신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몽골의 천막보다 훨씬 오래된 질서였습니다. 칭기즈칸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산했습니다. 이 신앙들과 지혜를 적으로 돌리는 순간 제국은 끝없는 반란에 시달릴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은 칼로 베어낼 수 없고 지식은 불로 태워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전쟁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파괴보다 흡수가 이득이었습니다. 이것은 자비가 아니라 냉정한 실용주의의 선택이었습니다. 어느 날 칭기즈칸의 천막 앞에 낯선 이들이 모였습니다. 화려한 궁정도 높은 단상도 없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천막과 낮은 의자, 그리고 끓는 차의 김이 전부였습니다. 먼저 들어온 이는 이슬람 학자였습니다. 긴 수염과 차분한 눈빛,
정교한 문양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의 법과 인간의 질서에 대해 말했습니다. 칭기즈칸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믿음이 사람을 묶는 힘이라는 점에 그는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어 들어온 이는 도교의 장춘진이었습니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초원까지 온 노인이었습니다. 그의 옷은 소박했고 걸음은 느렸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깊었습니다. 칭기즈칸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나라가 오래 갈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장춘진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빨리 무너지고 흐름을 따르면 오래 간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바람처럼 가볍게 들렸지만 칭기즈칸의 마음속에는 깊이 남았습니다. 기독교 성직자들도 천막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책을 펼쳐 신의 이야기를 전했고 문자의 힘을 설명했습니다. 칭기즈칸은 글자를 몰랐지만 기록이 권력을 영원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는 교리를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었습니다. 백성들이 왜 그 말을 따르는지를 말입니다. 천막 안의 공기는 묘했습니다. 서로 다른 신과 사상이 충돌하면서도 칼은 뽑히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옷차림은 달랐고 말투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칭기즈칸 앞에서 자신의 지혜를 꺼내놓고 있었습니다. 그는 심판자가 아니라 수집가처럼 보였습니다. 필요한 것은 취하고 불필요한 것은 흘려보냈습니다. 이 만남들은 곧 제국의 정책이 되었습니다. 몽골군이 도시에 들어가면 사원과 모스크, 교회는 함부로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세금을 면제받거나 보호를 받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백성들을 달래고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믿음은 제국의 적이 아니라 통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몽골의 명을 받은 학자들과 관리들은 서고를 불태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목록을 만들고 책을 옮겼습니다. 천문학 서적은 별의 움직임을 알려주었고 의학서는 병사를 살리는 법을 전했습니다. 지도 제작 기술은 제국의 경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언어는 번역되었고 지식은 하나의 그릇에 담겼습니다. 몽골은 배우지 못한 민족이었으나 배우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정복된 사람들은 처음에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안도했습니다. 신을 바꾸지 않아도 되었고 조상 대대로 내려온 의식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세금은 무거웠지만 신앙의 자유는 보장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상 밖의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반란의 명분은 사라졌고 도시는 빠르게 제국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관용은 약함이 아니라 통치의 기술이었습니다. 칭기즈칸은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이 하나라면 그 하늘 아래로 가는 길은 여러 개일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하나의 제국 안에 여러 신이 존재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충성이었고 질서였습니다. 신은 다를 수 있어도 법은 하나여야 했습니다. 이렇게 제국은 칼 위에만 서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믿음과 지식, 관용이라는 보이지 않는 기둥이 함께 받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두려워했지만 동시에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칭기즈칸은 파괴자이자 흡수자였고 야만의 상징이자 질서의 설계자였습니다. 그는 세상을 하나로 묶는 법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제국을 만든 아버지에게는 이제 이 모든 것을 이어받을 아들들의 갈등과 숙명적인 선택이라는 마지막 짐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복의 말발굽 소리가 점점 잦아들 무렵 칭기즈칸의 눈앞에는 더 이상 적의 성벽이 아니라 끝없이 펼쳐진 땅이 놓여 있었습니다. 동쪽에서 해가 떠 서쪽으로 질 때까지 달려도 끝이 보이지 않는 영토였습니다. 젊은 날이라면 환희로 가슴이 뛰었을 그 광경 앞에서 노년에 이른 그는 오래 서 있지 못했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초원을 스쳤지만 그 바람이 전하는 소리는 승리의 함성이 아니라 불길한 예감처럼 들렸습니다. 자신이 사라진 뒤 이 넓은 땅이 다시 피로 물들 수 있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칼로 세운 제국은 칼로 무너질 수 있다는 진실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그는 천막 안에서 혼자 오래 앉아 있곤 했습니다. 불빛은 약했고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습니다. 젊은 시절의 전투들이 떠올랐고 죽어간 이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름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라진 뒤에도 제국이 하나로 남을 수 있을지, 아니면 아들들의 손에서 갈라져 서로를 향한 칼날로 변할지, 그 선택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피는 같았지만 그들의 성정은 서로 달랐습니다. 맏아들 주치는 언제나 한 발짝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강했고 유능했으나 아버지의 시선에서 벗어나 있는 듯한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서쪽의 광활한 땅을 상징하듯 그의 눈빛에는 넓음과 동시에 외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믿으면서도 완전히 끌어안지 못한 자신을 느꼈습니다. 차가 타이는 불같았습니다. 법과 질서를 중시했고 한 번 옳다고 여긴 것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집은 제국을 지탱할 기둥이 될 수도 있었지만 동시에 다른 형제들과 충돌할 불씨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늘 단호했고 침묵 속에서도 그 강직함은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그 단단함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그가 유연함을 잃을까 염려했습니다. 우구데이는 달랐습니다. 그는 웃을 줄 알았고 듣는 법을 알았습니다. 술을 좋아했고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분노로 치닫기보다 중재를 택했고 갈등 앞에서 숨을 고르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불꽃 대신 잔잔한 물결이 있었습니다. 칭기즈칸은 그 물결이 제국을 오래 떠받칠 수 있으리라 느꼈습니다. 막내의 툴루이는 충성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닮아 전장에서 두려움이 없었고 명령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힘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그의 마음은 초원처럼 고닫습니다. 그러나 그는 통치보다는 수호에 더 어울리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제국의 뿌리를 맡길 수는 있어도 전체를 이끌게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침내 칭기즈칸은 아들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쿠릴타이의 자리는 엄숙했습니다. 바람 소리마저 낮아진 듯했고 말들의 숨결도 멀리서만 들렸습니다. 그는 노쇠한 몸으로 자리에 앉아 아들들을 하나씩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길에는 꾸짖음과 애정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화살 한 묶음을 꺼냈습니다. 한 개씩 꺾어 보이며 그것은 쉽게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를 묶은 화살을 내밀었습니다. 아무리 힘을 주어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래된 비유를 입에 올렸고 그 말은 조용히 천막 안을 채웠습니다. 아들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주치는 침묵 속에서 멀어지는 시선을 보였고 차가타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우구데이는 고개를 숙였고 툴루이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각자의 야심과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칭기즈칸은 그 침묵을 깨지 않았습니다. 말보다 무거운 것은 침묵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택을 했습니다. 우구데이를 후계자로 지목했습니다. 이는 사랑의 선택이 아니라 전략의 선택이었습니다. 제국은 더 이상 칼만으로 유지될 수 없었고 조율과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우구데이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다른 아들들에게는 각자의 울루스가 주어졌습니다. 주치는 서쪽의 광활한 초원을, 차가타이는 중앙의 법과 질서를, 툴루이는 몽골의 심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영광이자 책임이었습니다. 칭기즈칸은 마지막으로 아들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땅은 너희의 것이지만 동시에 너희를 시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았고 바람에 실려 멀리 퍼졌습니다. 아들들은 고개를 숙였고 그 순간 제국의 운명은 조용히 다음 세대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후계자의 이름은 정해졌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역사의 가장 위대한 정복자는 이제 그의 영혼이 영원히 쉴 수 있는 마지막 안식처, 고향의 초원을 향해 길을 나섭니다. 세상의 거의 모든 길을 열어젖힌 사내도 결국은 하나의 길 앞에서 멈추어 서야 했습니다. 그것은 정복의 길이 아니라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쇠락과 죽음으로 이어지는 길이었습니다. 칭기즈칸의 말발굽은 여전히 대지를 울리고 있었지만 그 울림은 예전처럼 힘차지 않았습니다. 서하로 향하는 마지막 원정길에서 그는 이미 자신의 몸이 예전의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숨은 가빴고 밤이 오면 몸속 깊은 곳에서 열이 끓어올랐습니다. 차가운 초원의 공기가 폐에 깊숙이 스며들 때마다 그는 마치 쇠붙이를 들이마시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하는 끝내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그 불복은 노쇠한 칸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말 위에 앉아 있는 그의 모습은 여전히 위험이 있었지만 가까이에서 본 병사들은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시선은 종종 먼 곳으로 흐려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밤마다 천막 안에서는 낮게 억눌린 기침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는 초원의 바람과 섞여 사라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육체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음을 느끼면서도 끝까지 제국의 질서를 붙잡으려는 의지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전투의 열기는 뜨거웠지만 그의 몸은 그 열기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전투가 끝난 뒤 그는 말에서 내려오는 데에도 잠시 숨을 골라야 했습니다. 땅은 차가웠고 그 차가움은 무릎을 타고 몸 전체로 퍼져 올라왔습니다. 그 순간 그는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늘이 자신에게 허락한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수많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떤 이는 서하 원정 도중병으로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고 말하고 또 어떤 이는 낙마 사고로 치명상을 입었다고 전합니다. 또 다른 설화에서는 적의 칼날이 아니라 오래된 상처와 열병이 그를 데려갔다고 속삭입니다. 진실은 끝내 하나로 모이지 않았고 그것은 마치 그가 생전에 보여주었던 모습처럼 여러 얼굴을 가진 채 전해졌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의 마지막 순간이 소란스럽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가까운 이들만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마지막으로 낮은 목소리로 명령을 남겼다고 합니다. 서하에 대한 응징을 끝까지 완수하라는 말, 그리고 자신의 무덤에 대해서는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명령이자 유언이었고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어길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그의 눈이 감기는 순간 천막 안에는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고 바람 소리마저 멀어지는 듯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즉시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제국은 아직 그의 이름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그 이름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균열이 생길 수 있음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장례는 밤에 이루어졌고 운구 행렬은 말없이 움직였습니다. 횃불은 최소한으로 밝혀졌고 발굽 소리는 흙으로 덮어 감추었습니다. 병사들은 명령을 들었습니다. 행렬이 지나가는 길에서 마주치는 모든 흔적은 지워야 한다는 명령이었습니다. 그것은 병사들에게도 가혹한 일이었습니다. 길을 가로막은 짐승, 우연히 마주친 사람, 그 모든 것은 침묵 속으로 사라져야 했습니다. 명령을 수행하는 병사들의 손은 떨렸고 숨은 거칠어졌습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충성심 사이에서 흔들렸지만 결국 칸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 밤 초원은 유난히 넓고 어두웠으며 별들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마침내 그의 시신은 부룩한 칼둔 근처 가장 신성하고 가장 외진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은 그가 어린 시절 숨었던 산이자 하늘과 가장 가깝다고 여겨지던 장소였습니다. 차가운 흙이 그의 몸을 덮었고 바람이 그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병사들은 땅을 고르고 말들을 달려 흔적을 지웠습니다. 그가 묻힌 자리에는 표식도 돌도 남지 않았습니다. 제왕의 무덤은 그렇게 대지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그 자리는 다시 초원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풀은 자랐고 바람은 예전처럼 불었습니다. 마치 그가 한 번도 그곳에 묻히지 않았던 것처럼 대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 그의 존재는 더 거대해졌습니다. 이름은 사라졌지만 그가 만든 질서와 길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위대한 칸은 침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세운 거대한 시스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몽골 제국은 그의 아들들을 통해 역사상 가장 광범위하고 놀라운 유산을 인류에게 던져주게 됩니다. 칭기즈칸이 눈을 감은 뒤에도 초원의 바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죽었다고 말했으나 실은 한 인간의 숨이 멎었을 뿐 그가 만든 길과 질서와 약속은 여전히 말굽 소리처럼 대륙 위를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무덤이 어디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듯 그의 죽음 또한 명확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시작처럼 조용히 다른 시대를 밀어 올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피로 세운 제국은 아이러니하게도 평화를 낳았습니다.
후손들이 이어받은 몽골 제국은 이전의 어떤 왕조보다도 광활했고 그만큼 단단한 질서를 필요로 했습니다. 칭기즈칸이 남긴 것은 단순한 영토가 아니라 길을 지키는 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실크로드는 더 이상 죽음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사막을 건너는 대상단은 무장한 병사보다 제국의 인장이 찍힌 통행패를 더 믿고 길을 나섰습니다. 역참마다 불은 꺼지지 않았고 말은 쉼없이 갈아탔으며 소식은 바람보다 빨리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사마르칸트의 시장에서는 중국의 비단이 펼쳐졌고 카라코름의 천막 아래에서는 페르시아 상인이 숫자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서로 다른 언어들이 모닥불가에서 뒤섞였고 그 소리는 다툼이 아니라 거래와 이야기의 소리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시대를 훗날 몽골의 평화라 불렀지만 그 평화는 결코 온화한 미소로 얻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시는 혼란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공포 위에 세워진 질서였고 그래서 더욱 오래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풍경의 밑바닥에는 한때 초원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굶주렸던 한 사내의 기억이 깔려 있었습니다. 길이 안전해지자 사람만 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각이 이동했고 기술이 건너갔으며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서로의 눈을 빌려 새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화약은 전쟁의 도구로만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성벽을 무너뜨리는 동시에 봉건 질서를 흔드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인쇄술은 경정과 법령을 넘어 사상의 복제를 가능하게 만들었고 나침반은 인간이 바다를 두려움이 아닌 방향으로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서쪽에서 들어온 의학과 천문학은 동방의 하늘을 새롭게 해석하게 했고 서로 다른 신앙들은 칼이 아닌 논쟁으로 맞부딪히며 자신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몽골 제국은 어떤 사상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갈 수 있게 만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단순한 허용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거대한 지적 교류를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어느 역참의 밤, 한 승려와 한 상인이 같은 불 앞에 앉아 서로의 신을 이야기하던 순간 그들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미 새로운 세계의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멀리 서쪽 유럽은 몽골이라는 이름을 공포로 기억했습니다. 성벽을 믿던 기사들은 기동력 앞에서 무너졌고 신의 섭리를 말하던 성직자들은 인간의 전략 앞에서 침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공포는 곧 질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느린가? 우리는 왜 바깥 세계를 알지 못했는가? 몽골의 말발굽은 유럽을 직접 지배하지는 않았지만 그 정신을 깨웠습니다. 외부 세계를 알아야 한다는 필요성, 더 나은 무기와 항해술을 가져야 한다는 절박함은 르네상스의 토양이 되었고 결국 바다로 향하는 시선을 열어주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대항해 시대의 출발점에는 초원의 정복자가 남긴 충격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림자는 늘 빛을 부르는 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칭기즈칸은 잔혹한 정복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이 지나간 자리에는 도시가 사라졌고 피해 강이 흘렀으며 수많은 생명이 기록 없이 지워졌습니다. 이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경계를 허문 자였습니다. 민족과 종교, 동서의 구분을 무력으로 지웠고 그 빈자리에 길과 법, 그리고 이동을 남겼습니다. 그는 세계를 하나로 묶으려 한 이상주의자는 아니었으나 결과적으로 인류는 그의 손을 거치며 처음으로 하나의 연결된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거창한 통합이 아니라 다시는 굶주리지 않겠다는 다짐, 다시는 약자로 쫓기지 않겠다는 본능적인 욕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욕망은 세계를 흔들 만큼 거대해져 버렸습니다. 역사는 그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영웅으로만 혹은 악인으로만 기억하기에는 그는 너무 복잡한 존재였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가 남긴 바람은 지금도 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도를 펼칠 때, 길을 따라 이동할 때, 서로 다른 문화를 당연하게 마주할 때, 그 바람은 여전히 우리 곁을 스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바람 앞에서 다시 묻게 됩니다. 힘이란 무엇이며 질서란 무엇이고 인간은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는 존재인가를 말입니다.